안녕하세요. 새벽닭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엘프리다 밀러 카인즈, 크리스티네 죄닝 공동 지음 책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법칙 2. 자유의지의 법칙.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매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결정은 각자 스스로 내리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결정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두 번째 자연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자신만의 왕국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영혼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자유가 없거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자유가 없는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를 세장, 비록 그것이 황금으로 만든 세장이라 할지라도 안에 가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한다.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젊은 여교사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고 자신의 내부에서 전하는 느낌보다는 그 남자의 재촉에 밀려 그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신을 했고 장차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기뻐했다. 집을 지은 것도 그녀가 아니라 남편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부유했기 때문에 커다란 정원이 딸린 웅장한 저택을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남편의 설득에 넘어간 그녀는 결국 재취업을 포기했다. 바라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남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바라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벼운 두통, 위염, 우울증 등에 시달렸고 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2년이 지난 뒤 그녀의 우울증은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고 한동안 잠잠하던 외적 증상들도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녀는 약을 복용했고 술에 취한 채로 지내보기도 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든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의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제 그 결과를 떠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상담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야 자신이 갇혀있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식습관도 바뀌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약물 치료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상담을 거절하던 그녀의 남편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가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힘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교사로 일하면서 가사 일을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해 직장과 자녀 교육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훌륭히 해결했다. 그녀는 옛 친구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혹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이나 경고 사인을 준다. 따라서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다 보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진다.
내면의 목소리가 약해지면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어진 영혼은 질병이나 불쾌한 상황 등을 빌려 자기를 밖으로 드러낸다. 그 결과 질병이나 불쾌한 상황이 어느 순간 늘 있는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운명에 맡겨버린 채 자기 개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도 갖고 있다. 물론 어떤 세계관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각자가 희망하는 바도 달라질 것이다. 희망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원동력이다. 피에르 데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는 인간은 자신이 찾는 만큼 발전한다고 했다. 그 말은 조금 바꿔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만큼 발전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의지와 희망이 지닌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의지와 희망을 건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파괴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법칙 3. 에너지의 법칙. 지속적인 발달의 법칙. 판타레이. 만물은 유전한다. 이것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이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여기에서 유전하는 것, 즉 흘러가는 것은 에너지다. 영혼이 정신적 에너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일종의 에너지다.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우주의 에너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지는 퇴보를 의미한다. 영혼이 발전을 멈추면 영혼이 지닌 에너지도 줄어든다. 그렇지만 감정이 전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멎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살다 보면 영혼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기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준비 시간이 정지 기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시기는 안정기다.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영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되 그 속도와 정도는 모든 영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영혼을 발전시킬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온다. 에너지 획득과 에너지 손실.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 있는가 하면 침대 밖으로 나오기조차 힘든 날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날 내린 결정이나 그동안 쌓여온 결정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에너지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당신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기왕 해야 한다면 지금 하자고 결심한다. 그러나 통화가 끝난 후 당신은 녹초가 되어버린다. 이는 전화를 걸 시점을 잘못 골랐거나 너무 오래 통화했거나 혹은 대화의 주제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작용해서 당신과 통화한 친구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산책을 하던 볼프강은 자신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을 느끼고 잠깐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걸어가던 도중 그는 자신이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더 오래 산책을 하기로 결정한다. 가벼운 산책을 하려던 것이 결국은 등산으로까지 발전한다. 등산을 하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한 것이 볼프강에게는 에너지를 준다. 그날 밤 볼프강은 편안히 잠들었고 다음 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한 채 일어나서 그날의 과제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가볍게 처리한다. 우리가 사고와 감정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다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영혼의 업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영혼의 업적이 에너지의 충만도를 결정한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업적이라는 말을 조롱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업적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모두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에너지가 충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존재와 행동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업적이다. 직관이 발달했다는 말은 에너지의 충만도를 더욱 높여줄 결정을 자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에는 다음에 세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 또 충전 에너지. 모든 영혼은 날 때부터 일정한 양의 생명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 양은 영혼의 발달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지닌 생명 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 일정한 양의 물을 유리컵에 따르고 밖에다 컵을 세워 놓았다고 상상해 보자. 비가 오느냐? 에너지 증가. 건조하냐? 에너지 손실에 따라 컵 안의 수위는 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위의 상승 혹은 하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영혼의 업적이다. 또한 영혼의 업적은 나머지 두 형태의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생 에너지란 잠, 휴식, 이완, 그리고 영양분 섭취를 통해 얻는 에너지를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분은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얻는 에너지인 맑은 공기, 산소, 유익한 미생물 등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에너지인 목욕, 각종 치료요법, 마사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충분한 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신체 기능, 뇌 기능,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 모든 신체 기관과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조정장치이자 제어장치인 뇌는 정기적으로 재생시켜주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뇌가 정기적으로 재생되어야 직관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 재생 에너지는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재충전시켜준다. 영혼을 생명건전지에 비유해보자. 충전 에너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건전지를 충전하는 에너지다. 그리고 때때로 충전과 재생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기도 한다. 생명건전지가 더 많이 충전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로 채워진다. 그리고 직감과 지능은 에너지와의 관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직관과 지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영혼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1.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와의 영적, 정신적 관계. 2. 집중, 영혼, 정신, 몸을 지금 이 자리에 모으는 것. 3. 해방, 집착이나 중독은 에너지를 차단해 버리지만 자유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4. 올바른 결정. 5. 기쁨, 사랑 등의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 6. 건강한 식습관, 몸에 좋은 영양분 섭취. 7. 목욕과 치료요법. 8. 유리한 지리적 요건, 화산섬, 알프스 지방, 바다 등 힘을 실어주는 지역. 6에서 8번까지의 항목은 신체의 재생과 영혼의 충전, 둘 다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주 내의 모든 에너지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당연히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영적, 정신적 우정을 맺을 수 있고 기쁨, 집중, 해방감 등의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더해줄 수도 있지만 앗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지닌 에너지의 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 당신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고 언제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지 관찰해보라. 당신의 상태와 당신이 만난 친구, 친척,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사람은 숫돌과 같은 존재이다. 그들은 우리가 보석이 되도록 다듬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 우리를 닳게 만드는 사람은 맷돌에 비유할 수 있다. 숫돌과 맷돌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평가하고 검토해야 한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화 상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대화 상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자의 느낌에 따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것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가 그 예이다. 혹은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가 비판이나 험담 등 부정적인 내용이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둘이 만나서 한 행동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가 좋지 않은 담배 연기로 자욱한 술집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듯 우리가 에너지를 빼앗길 위험은 곳곳에 숨어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도 우리의 영적 발전을 크게 방해하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앗아가 버리는 맷돌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생활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신경을 긁으며 우리가 지닌 약점만 골라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갖는 맷돌인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시금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점검해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이런 시금석 같은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명의 법칙과 제2부 유혹 물리치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떤 책과 잡지를 읽고 어떤 영화를 보는가 하는 등의 대중매체를 접하는 습관도 에너지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음은 에너지를 훔쳐가는 주요 요인에 속한다. 너무 많은 정보나 동작을 끊임없이 주입하면 뇌와 신경계에 무리가 가해지고 이는 결국은 에너지 손실로 이어진다. 과로를 했을 때에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피로해지는 원인에는 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도 포함된다. 앞에 소개한 에너지원 중 5번째 항목인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다. 누구나 일이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경우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결코 필요하지 않았던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일할 때의 감정과 사고는 우리의 에너지 수위를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돈은 물질적 에너지다. 돈을 쓰는 방법도 에너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도 정신의 법칙이 작용한다. 지나치게 낭비하는 태도와 구두쇠 같은 태도, 두 가지 모두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난 뒤 실제 주머니에서 나간 액수의 2배쯤 돈을 쓴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물건을 사도 전혀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다. 기쁘다는 느낌도 일종의 에너지다. 반면 꼭 필요한 물건에 혹은 건강 유지를 위해 지출할 경우 결과적으로도 볼 때 오히려 이전보다 풍요로워진 결과가 된다. 영적, 정신적 발달과 삶의 과제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강습이나 세미나에 금전을 투자하는 것 또한 물질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 모두를 상승시킨다. 도박의 경우 이 법칙은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도박으로 들어온 돈은 보통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때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심하게 판단하고 자연의 법칙이나 자신의 내면에 다시 한번 물어본 다음 기부를 해야 한다. 재테크는
직관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분야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직관적 지능을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정치적, 경제적 불경 상황을 파악한 다음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재테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부족하면서도 영감 하나만으로 덤벼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지가 약이 달아가는 것, 램프의 불이 희미해져 가는 것, 심지어 단선의 위험조차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때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단련하고 우리의 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예민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오히려 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직관적 지능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우리는 신과 자연의 법칙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경고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직관적 지능은 에너지 손실을 막아준다. 에너지의 낭비와 손실을 예고하는 증상으로는 피로, 피곤, 무기력, 절망, 우울증, 불면증, 신경과민, 두통, 순환기 장애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은 에너지 손실을 의미한다. 불면증도 자연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다. 어떤 이유에서든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지닌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경우 자연의 법칙은 중요한 재생 과정인 수면 시간을 줄여버린다. 물론 이것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다른 많은 요인들도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낭비한 만큼의 에너지를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앗아가는 것이다. 위에 의해서 우리는 에너지는 에너지로 갚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자연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룬 삶이 진실로 조화로운 삶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 심리치료사가 있다. 그는 가끔 친구들에게는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싶어 한다.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호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정도가 조금만 지나쳐도 에너지는 에너지로 갚아야 한다는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한다. 즉 치료사가 자신에게 준 만큼의 에너지를 갚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에너지는 비단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법칙은 주기와 받기, 긴장과 이완, 그리고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나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직관과 지능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하려면 자신이 주변 세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둘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톱니바퀴라는 것을 알고 우주와 우주의 법칙이라는 큰 바퀴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대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소우주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놓기를 바란다. 시간은 곧 에너지다. 다음 사례에는 에너지와 시간 활용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사례는 오성에 따른 결정과 감정에 따른 결정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도 잘 보여준다. 아니타는 파티에 초대받았다. 파티를 즐기던 중 갑자기 이제 그만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녀는 그 느낌에 따르지 않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수다를 떤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봤자 별로 즐겁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지만 그녀는 그만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1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녀는 파티장을 떠난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뜬 눈으로 한 시간을 보낸다. 아니타의 내면의 목소리가 집에 가야 할 올바른 시각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간을 낭비했다. 시간은 곧 에너지이고 여기에서 에너지는 에너지로 갚아야 한다는 법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녀에게는 재생이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 물론 그날 밤 아니타가 편안히 잠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그 대신 다음날 하루 종일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일을 계획대로 못 해낼 것이다. 이것도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어쩌면 그녀의 오성이 지시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날 할 일이 많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성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느낌,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오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그녀에게 한 시간을 더 머물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그 한 시간 동안 그녀가 나눴던 대화가 분명 그녀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가 어떤 일을 하라고 계속 우리를 다그칠 때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성의 지시가 더 논리적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자신의 법칙들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그것이다. 크로노스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단위, 즉 겉으로 드러나는 시간을 의미한다.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는 크로노스터나 연대기를 뜻하는 크로놀로지도 여기에서 온 말이다. 반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내적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어떤 시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카이로스는 내면의 목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시간이 참 빨리도 간다. 혹은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지? 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자주 한다. 반면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시간도 에너지다.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말이 매분, 매시간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시간을 능률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카이로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카이로스 안에는 에너지는 균형을 이룬다. 카이로스 안에서 에너지는 균형을 이룬다. 집중과 휴식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잣대로 보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몸을 한자리에 모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시간을 활용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에너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찰해보라. 직관적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그 연관성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시간은 제한된 것이지만 우주적 차원, 영적인 삶의 차원에서 볼 때는 시간은 무한한 것이다. 시간의 무한성은 태양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태양계라는 드넓은 공간의 규모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계가 생성되어 온 기간 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나긴 시간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외에도 수많은 은하계를 지닌 우주라는 차원에서 바라본 시간은 얼마나 무한하겠는가. 네, 오늘은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책 읽기 중에 가장 인지가 되는 글은 어떤 것이었나요? 또한 나의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저기 짧은 페이지 안에서 제가 가장 임팩트하게 읽은 것은 시간은 곧 에너지다. 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주적 차원, 영적인 삶의 차원에서 볼 때 시간은 무한한 것이다. 이게 시간을 아주 임팩트 있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기는 그리스에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단위,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내적인 시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에게 의미로 다가왔고요.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이 양식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